자, 이번 시간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계속해서 보강적 질적 특성 보겠습니다. 질적 특성을 보강한다, 보충한다, 뒷받침한다, 뭐 이런 특성들. 자, 전체적으로 앞에서 봤듯이 네 가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자, 나와 있는 이 타이틀은 무조건 암기가 되셔야 되고, 가장 쉽게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골라라. 다음 중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하고서 그 네 개 중에서 하나 빼고, 네 개 중에서 목적 적합성이나 뭐나 해서 구성 항목, 요걸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쉬운 케이스가 이제 그런 거고. 자, 비교 가능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교 가능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쭉쭉 한번 읽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떨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읽어드리면서 맥만 짚어드릴 거니까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의의 비교 가능성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비교 가능하다는 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동일한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떻다? 회계 처리 방법을 둘 중에 선택해라,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당연히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한다, 즉 선택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양하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회계 처리해라,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일명 개별 기업들이죠. 개별 기업마다 어떻습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A 기업은 X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B 기업은 Y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이 다양하다 보면 개별 기업마다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비교 가능성은 떨어진다,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마다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만, A의 당기순이익이 100원이고 B의 당기순이익은 200원이고 200원 네가 좋은 거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회계 처리 방법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교하기가 애매하죠, 이게.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앞에 나왔던 우리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이런 것들을 충족하게 되면, 자, 그 두 개는 뭐였습니까? 근본적 질적 특성이에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충족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문구 정도만 숙지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일관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먼저 챙기셔야 돼요. 일관성 얘기를 여기 하고 있다고 해서 일관성이라는 게 비교 가능성이 어떤 그 하부 속성이나 이런 거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KIFRS에서 일관성에 대해서 비교 가능성을 서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일관성이 비교 가능성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일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일관성. 자, 일관성은 두 개로 구성돼요. 계속성이라는 것과 통일성. 참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쭉 따라와 주세요. 쭉 꾹꾹 참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다 이해하는데,
이거 뭐 국어 시간도 아니고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 계속성이라는 거는 계속성, 기간 간에 비교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기간 간 비교 가능. 자, 회사 내에서 한 기업 내에서 제1기와 2기가 있어요. 올해와 작년 이런 식으로 1기와 2기가 있다. 그 1기와 2기를 비교 가능하다 이럴 때 계속성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간 간 1기와 2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려면은 그 기업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기간 간에 똑같은 1기, 2기 모든 기간에 동일한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동일한 회계 처리. 당연한 얘기입니다. 1기에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A라는 처리를 하고 B에 대해서는 2기에 대해서는 다른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간 간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전제 조건은 동일한 한 기업이 동일한 회계 처리를 했다. 이럴 경우에 기간 간 비교 가능하다. 이 속성을 우리가 계속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통일성은 기업 간입니다. 기업 간 비교 가능하다. A기업, B기업이 있는데 A기업 순이익과 B기업 순이익을 갖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여기도 전제 조건이 깔려 있죠.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두 기업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자, 얘기는 회계 처리 방법이죠. 두 기업의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두 기업의 회계 처리 방법을 기업 간에 서로 일치시켜 버리면은 A기업과 B기업이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어떤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했다, 적용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기업 간의 비교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죠. 이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통일성 이렇게 말해요. 통일성. 어쨌든 이러한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이 아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 가능성의 하부 속성이 일관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개념도 있더라. 얘는 비교 가능성과 다르다. 동일한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중요한 얘기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일관성은 한 보고 기업 내에서 기간 간, 이거예요. 계속성. 한 보고 기업 내에서 기간 간. 그 다음,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성, 통일성, 얘를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뭐다? 비교 가능성과는 동일한 게 아니다. 자, 따라서 밑에 화살표. 자, 그게 종종 문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문구가 MVP까지는 아닌데 자주 등장해요. 자,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하지는 않다. 같은 게 아니다. 챙기시고. 그 다음,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정말 국어 시간이죠.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어떤 게 큰 개념이다 이런 뜻입니까? 비교 가능성이 오야붕이고 일관성은 꼬봉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즉 뭐다?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뭐다?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참고. 자, 이거는 문구 정도 그냥 간단하게 보십시오. 그냥 맞는 말로 그냥 언급이 돼요. 문제에서.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며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문구 정도. 맞는 말로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이따끔 참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해야 된다. 자, 우리 옛날 수학 시간에
검산 같은 거 했죠. 뭔가를 풀어놓고 이 답이 맞을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 맞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검산 가능해야 된다. 검증 가능성입니다. 자,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화살표의 그 문구가 시험에 종종 나와요, 또.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검증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의를 바꿔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검증 가능성은 거의 정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이라는데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그것이 아니죠.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관찰자가 있는데 완전히 동일한 의견을 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다 하면은 이건 검증 가능한 거다. 이게 거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문제 나올 때는 틀린 말로 나올 때는 이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쭉 나오고 있죠. 이 검증 가능성을 이해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요건 검증 가능성에 대한 얘기구나. 요거만 눈치채시면 돼요. 그래서 틀렸구나. 예를 들어 이해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말입니다. 검증 가능성에 대한 얘기구나. 이 정도만 챙기시면 돼요. 종종 나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실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뭐다? 검증된 것이고 검산이 끝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주의를 보십시오. 자,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 추정치 할 필요는 없다. 자, 단일 점 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요게 또 종종 나옵니다. 요 문구 챙기셔야 됩니다. 객관식에 단일 점 추정치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말입니다. 자, 그거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가 있다. 선생님, 이게 뭔 얘기입니까? 또 통계학적인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자, 건물 100짜리가 있어요. 사실상 얘는 100짜리입니다. 그런데 세 놈이 이 금액에 대한 추정을 갖다가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갑을병. 세 놈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추정치에 대해서 갑은 이게 110이래요. 110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라고 할까. 얘는 이제 100으로 추정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얘는 120이다 해볼게요. 120으로 추정된다. 자, 이렇게 갑론을박을 이제 세 놈이서, 세 인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첫 번째, 자, 단일 점 추정치다. 이런 얘기는 자, 평균을 내보니까 110이에요. 평균이 110이 맞죠? 110이죠? 단일 점 추정치는 그냥 110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할 때 추정치는 110이야. 이게 바로 단일 점 추정치예요. 자, 이런 단일 점 추정치 추정을 했는데 이게 충실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인데 단일 점 추정치 110으로 하고 있다. 충실한 표현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말이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는 두 번째 요 얘기야. 즉 단일 점이 아니라 구간 추정치. 이런 것들도 구간 추정치도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즉 100부터 120 사이죠. 100부터 120 사이 요걸로 추정. 구간 추정을 이렇게 했어요. 건물의 금액은 100에서 120 사이에 있어.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 1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 추정치, 이런 것들도 충실하게 표현된 것일 수 있다.
굳이 사례를 만들면 자 그런 얘기고 어쨌든 우리는 단일 점 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문구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MVP까지는 아닌데 자주 나와요. 자, 그다음 검증 방법을 보면은 그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직접 검증은 그야말로 뭐 직접 하는 거고 간접 검증은 어떤 모형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 모형에다가 그 변수들을 대입해 가지고 보는 겁니다. 제대로 나오나. 자, 직접 검증. 현금을 세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금액 표현을 검증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겠죠? 그다음 간접 검증. 모형이나 공식, 그 밖에 기법의 투입 요소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형 등의 동일한 투입 요소를 대입해서, 이런 뜻이에요. 대입해서 그 결과를 재계산하는 것이다. 복잡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직접, 간접 검증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그 다음 적시성. 말 다 나왔습니다. 어떤 정보는 필요한 사람이 언제 생길지 모르겠죠.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우리 정보 이용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연차 재무 보고 1년 동안 기다렸다가 한 번 재무제표 1년 연말에 나옵니다. 못 견뎌요. 빨리 보고 싶어요. 당장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뭐 분기별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정보에 목마르니까 연말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뭐 답답한 거죠. 이럴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적시성. 정보라는 건 어떻다? 목마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시에 제공이 돼야 된다. 따라서 연차 재무제표보다는 분기별 재무제표나 반기 재무제표, 6개월 단위로 반기 재무제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적시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적시성. 자,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유용성 감소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전체 MVP. 자, 일반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당연히 뭐다? 유용성이 떨어져요. 낮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보라는 건 그 유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옛날 정보니까 유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살표 보세요.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정보 이용자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유용성은 떨어진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기간 말 이후에도 정보 이용자들은 추세 판별이나 어떤 걸 위해서 그 정보를 끌고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자, 문구 MVP입니다. 전부. 자, 말장난 친 거 보세요. 보고기간 말 후에는 적시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나와요. 틀립니다.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해 가능성. 마지막. 자, 아무것도 아니죠. 다 나왔죠. 정보는 뭐 이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 가능하게 한다. 자,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에서 제외하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복잡한 걸 제외해버리니까. 제외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복잡하니까. 그러나 그 보고서는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그 보고서는 불완전해져요. 제외시켜버려가지고.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 함축된 의미가 뭡니까? 제외시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대상을 보시면 자,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하단 말이 나오네요.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된다.
작성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아주 그냥 빨빨거리면서 부지런히 정보에 목말라서 검토하려고 하는, 이런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이용자들을 위해서 작성이 된다. 자, 이 문구 중요합니다. MVP까지는 아닌데 이 대상이죠. 이해가능성 관련돼서 이 대상이 합리적 지식이 있고 부지런하고 요 얘기죠. 요 키워드 요게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적용을 보겠습니다. 적용. 보강적 질적 특성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결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당연히보다 극대화돼야겠죠. 아무리 보충적이고 뒷받침해주고 보강해주는 질적 특성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뭡니까? 극대화가 되는 게 좋겠죠. 적은 것보다는 큰 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앞에 뭡니까?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전제 조건을 깨트려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다? 당연히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라는 건 전제 조건이 뭐란 뜻입니까? 근본적 질적 특성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 깔린 상태에서 보강적 얘기를 해야 된다.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이죠. 둘 중에 하나 충족이 돼야 된다. 이런데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자,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이 문구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며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네 마음대로 적용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우리 근본적 질적 특성 있었죠. 질적 특성. 두 개가 적용에 있어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이 적용에 대한 얘기를 모두 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그 문제편에 그 보론에 제가 편지를 해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적용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적용해라. 적용 절차가 있다. 하지만 보강적 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즉 적용 절차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나요. 중요한 건 아닌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언급을 제가 혹시 몰라서 좀 해드리는 겁니다. 적용 절차가 있다 없다 우리 수업용으로는 느낌을 그렇게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며 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적시성이 떨어져요. 야, 적시성 높이자. 그러고 그걸 막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참 가다가 또 어떤 또 특성이 또 다른 하나가 감소가 돼요. 그 유용성이 감소가 됩니다. 야, 감소 또 됐네? 요 감소 다시 증가시켜. 그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무가내예요. 떨어지면 올려, 떨어지면 올려, 떨어지면 올려.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적용 절차가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적용해라. 적용 가능하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정보의 어떤 속성들이 지금 쭉 보고 있는데 하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는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어떤 회계 처리 방법이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게 되면은 위에서 봤듯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하면 어때요? 비교 가능성은 떨어져요. 하지만 그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걔를 적용해야만 될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본적 질적 특성에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는 목적 적합성이라는 걸 올리기 위해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감소되죠.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원가 제약에 대해서는 뭐 앞에 봤죠. 우리 원가 제약.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괄적 제약 요인이죠. 효익이 원가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억 투입해가지고 효익이 뭐 1원이다 이러면 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자, 원가는 재무 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다. 다 말씀드렸고, 자,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효익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모든 이용자가 목적 적합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서 제공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합니까,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보강적 질적 특성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